이번엔 또 뭘 사달라고 하실까 전화 오는 게 무섭습니다. 결혼 6년 차, 외벌이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시댁과는 큰 갈등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시아버지께서 생활비를 전혀 안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남편이 용돈 삼아드리는 돈으로 지금까지 생계를 꾸려오셨죠.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전화를 안 받자 시어머니의 전화는 제게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의 시작은 늘 이렇습니다. 애들은 잘 있니? 요즘도 바쁘지? 하지만 그 짧은 안부 인사 뒤에는 항상 부탁이 따라옵니다. 반찬거리가 하나도 없네. 요즘 날씨 쌀쌀한데 입을 옷이 없어서. 혹시 뭐 좀 보내줄 수 있겠니? 처음엔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가능한 범위에서 보내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주 반복되다 보니 이젠 정말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전화 올 때마다 이번엔 뭘 사달라고 하실까 공포감마저 들어요. 남편에게 얘기해봤지만 그래도 어머니인데 좀 이해해줘. 이 말뿐입니다. 외벌이 남편, 어린 두 아이, 빠듯한 생활비. 더 이상 여유가 없는 제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배려받지 못한 채 그저 며느리니까라는 이유로 무거운 짐을 짊어진 느낌입니다. 저는 도리를 다하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상황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아직도 막내니까 참아야 할까요? 저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언니, 오빠의 물건을 물려받고 저 혼자서 재롱 부리고 눈치 보고 예쁜 말만 골라 했어요. 그게 부모님의 눈길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렇게 자라 어느덧 어른이 되었고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둘째 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다가 부득이하게 양가 부모님 모임을 취소하게 되었어요. 죄송한 마음으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돌아온 말이 잘 됐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잘 됐다는 건지, 여유가 없으셔서였는지, 귀찮으셨던 건지 그저 저 혼자 상상만 계속되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의 생일날인데 친정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았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라면 손주가 아무리 많아도 첫 돌 정도는 기억했을 것 같거든요. 그 순간 어릴 적 느꼈던 서러움이 뭉텅이로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을 챙기고 명절마다 선물 챙기고 용돈 드리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막내니까 참아야지. 막내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언제쯤 누군가의 우선순위가 되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묵은 서러움이 올라오는 상황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줄 부모님, 말하면 괜히 티내는 사람처럼 될까 두려운 나. 10년간 참아온 시어머니 결국 차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은 제가 아닌가 봅니다. 결혼한 지 10년, 아이 낳고 키우고 살림하고 일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참는 게 효도다라는 생각으로 버텼죠. 하지만 임신과 출산 시기부터 시작된 말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는 날,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남편 생일상은 차려야지. 내가 아내잖아. 출산하고 일주일 뒤 겨우 앉아있는데 하시는 말. 운동 안 하냐? 이제 일어나야지. 30일쯤 됐을 때는 다 회복됐지? 젊은데 벌써 괜찮을 거야. 그리고 50일 즈음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힘드니까 둘째는 낳지 마라. 그때마다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나는 아직 몸도 마음도 힘든데 왜 당신 아들만 걱정하는 거죠?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 일어나서 움직여라. 알바를 시작하니 하루 4번씩 전화를 하셔서 그만둬라. 애 보기도 힘든데 일까지 해서 뭐하니? 심지어 남편까지 동원해 압박하셨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면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집에만 있으니 지겹지? 그러니 일해야지. 말은 계속 바뀌었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결국 시어머니를 차단했습니다. 남편에게 털어놓으니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악의는 없어. 그냥 말이 막 나오는 거야. 엄마는 진심으로 널 위한다고 생각해.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진심으로 날 위한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 생일을 우리 집에서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저한테는 묻지도 않고 남편과 시누이들에게만 연락을 돌리셨죠. 제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집주인 의견부터 묻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그 말이 왜 제 앞이 아닌 아들에게 가야 했을까요? 10년 넘게 웃으며 넘기고 참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도 사람입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고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질문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를 차단했지만 언제 또 아들 핑계로 제 삶에 끼어들지 불안합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좋기에 더 괴로운 이 갈등.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거절 못하시는 부모님, 이번에도 참으셔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은 거절이라는 걸 잘 못하세요. 누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 그게 하시다가 결국엔 그래 도와줄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돈도 많이 떼이고 남 좋은 일만 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저까지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 생겼어요. 사촌 동생이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 부모님께 애 좀 봐달라고 당당히 부탁을 한 겁니다. 어르신들 노후에 시간도 많고 애기도 좋아하시잖아요.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전요?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고 부모님이 힘드신 것 뻔히 아니까 한 번도 그런 부탁 못 드렸거든요. 부모님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가끔 허리, 무릎도 아프다 하시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아기 본다? 솔직히 몸 상하는 건 물론이고 혹시라도 아기가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그때는 원망까지 들어야 할 텐데요. 그런 상황이 그려지니까 제가 다 무섭고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또 그래 뭐 봐달라는데 어떡하니? 이러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 마세요. 부모님 몸 생각 좀 하세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또 괜찮아. 너까지 걱정하지 마. 하실 거예요. 늘 그랬듯이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도 거절 잘 못하시나요? 가족 사이에서 이런 일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제가 나서서 단호히 말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또 부모님의 방식대로 그냥 넘겨야 할까요? 그 집 며느리는 가족이 아닌가 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밖에 모르십니다. 물론 자식이 먼저인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느껴질 때는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아침 저도 미끄러운 길을 운전해서 겨우 출근했는데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무사히 회사 잘 들어갔냐? 저는요? 저도 일하러 나왔고 저도 비 맞았는데 제 안부는 단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며칠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머무르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있는 날이라 저랑 아이만 먼저 밥을 먹으려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직 집안에 가장이 안 들어왔는데 니들이 먼저 밥을 먹겠다는 거냐?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이 밤 10시 넘어서 올 때도 있는데 그럼 저랑 아이는 쫄쫄 굶고 기다려야 하나요? 저도 똑같이 직장 다니고 퇴근하면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무엇보다 아이 밥부터 챙겨야 하는데 왜 이런 작은 일들에서조차 차별을 느껴야 할까요?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래도 남편은 이렇게 말해줬어요. 당신도 출근하고 일하고 엄마가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할게. 그 말에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제 편 들어줘서 다행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작은 차별이 반복되는 상황 어떻게 풀어가시겠어요? 그저 어른이니까 이해하자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까요? 우리 아들 결혼식 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언니네 첫째 딸 결혼식이 있었죠. 그래도 가족 행사니까 저희 가족 다 같이 한복까지 입고 나갔습니다. 아들 둘과 남편까지 총출동해서 축의금 받고 짐 옮기고 자리 안내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도왔습니다. 축의금도 500만 원, 넉넉지는 않아도 마음을 다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작 언니는 제게 짜증만 잔뜩 냈어요. 정신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말을 거니? 그런 것도 알아서 좀 해줘야지. 저도 화가 나서 말다툼이 있었고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던 올해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초대장을 보내지도 않았고 연락도 안 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싶었어요. 어떻게 아예 연락 한 통 없을 수가 있을까요? 결혼식 당일 언니네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전화도 메시지도 단 한 줄도 없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갑자기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린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린 뭐가 모자라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정말 가족이라는 게 뭘까?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할까요? 서운해도 먼저 손 내밀어야 어른인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다스리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연락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병납니다. 남편하고는 정말 잘 지내는데요. 남편과의 관계는 정말 좋아요. 서로 존중하고 웃고 대화도 잘 되고 이 사람 만나길 잘했다 싶을 만큼요.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말만 나와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며칠씩 기분이 가라앉고 진짜 몸이 아픈 사람처럼 됩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늘 웃는 얼굴에 별말 안 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아들인 남편한테만 계속 전화하고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십니다. 설비 한 달에 130만 원, 명절 생신 20만 원씩 10년 가까이 꾸준히 드렸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솔직히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도 수리해야 된다며, 이빨 치료해야 한다며, 자동차 보험료가 없다며
그럼 세금이라도 내달라. 결국 그 세금은 또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 명절에 먹을 거 좀 해줘. 어휴 손자들 용돈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네. 10만 원만 줘봐라. 그 순간 뇌에서 무언가 확 끌어오르는 기분. 기원 아니다 싶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거절하면 돼.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 돼.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짜 병 걸릴 것 같아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인데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마치 가시가 박힌 것처럼 괴롭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시겠어요? 남편한테 말해서 막아야 하나? 그냥 모든 지원을 끊어야 하나? 아예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나?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철저히 투명 인간이었어요. 새해 첫날 남편 지인 부부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두 사람 다 남편과 같은 학교, 같은 과 출신이라더군요. 산을 오르는 내내 셋은 학생 때 추억, 전공 얘기로만 깔깔거렸습니다. 저요? 그냥 공기였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라면 난 많이 가리는 절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철저히 남의 편이었습니다.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셋이서 영어 농담을 주고받으며 배꼽 잡고 웃는데 저는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줬죠. 하지만 남편은 제 눈빛조차 외면한 채 그저 웃고 떠들 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존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배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먼저 내려왔습니다. 남편이 몇 번 같이 가자더니 제가 거절하자 돌아온 대답은 단 하나. 알았다. 그러고는 그대로 서 있더군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밉상이던지 혼자 차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도 미웠지만 더 비참했던 건 그들의 대화 한마디조차 이해하지 못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왜 나는 저 자리에 끼지 못했을까? 왜 공부 좀 안 했을까? 후회와 자책만 밀려왔습니다. 그날의 굴욕, 그 치욕이 아직도 선명하니까요. 새해 첫날 남편 지인들 앞에서 투명 인간이 된 하루. 여러분이라면 이 서러움 어떻게 풀겠습니까? 취업 실패보다 더 힘든 건 남편의 무심함이었습니다. 저는 30대 후반 6살 아이를 둔 엄마예요. 아이도 어느 정도 크고 저도 일을 하고 싶어 3년 동안 학원 다니며 자격증을 따고 새벽에도 공부하며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을 하려니 현실은 냉정했어요. 나이가 많고 주부라는 이유로 이력서는 계속 떨어지고 어렵게 취업해도 이용만 당하고 금세 잘려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남편이 정작 제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면접을 앞두고 인터넷에 회사 정보도 없고 간판도 안 보이더라. 괜찮을까 걱정돼 라고 말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접 봐는 거잖아. 가보면 알지 뭐. 이렇게 미리 걱정만 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해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래서 집에 살림만 하는 여자들은 취업 안 시켜주려는 거야.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걱정된다. 좋은 회사면 좋겠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저는 점점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 속상한 마음을 눈치챈 6살 딸아이가 엄마, 밥 못 먹었지? 하며 우유에 빨대를 꽂아 가져다 주는데 정작 남편은 옆에서 아이랑 장난치며 웃고만 있더군요. 결국 저는 혼자 울며 버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제 노력과 상처를 보면서도 끝내 공감해주지 않았습니다. 취업 실패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남편의 무심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변화, 제 직감은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잦아진 야근, 주말에도 빠지지 않는 회사 좀 다녀올게라는 말, 예전엔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리고 옷차림까지 깔끔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화장실 갈 때도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꼭 들고 갑니다. 마치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숨기는 것처럼요. 저는 용기 내 물었습니다. 여보, 왜 요즘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녀? 뭐 숨기는 거 있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식탁에 던졌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습니다. 밤에 조심스레 다시 물었죠.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니지?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데 사실 제 마음을 더 무너뜨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 저는 갑상선 문제로 살이 많이 쪘습니다. 몸도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남편이 요즘 저와의 잠자리도 피합니다. 대화는커녕 스킨십조차 자연스럽게 피하는 게 느껴집니다. 길을 걸을 때도 예전엔 손잡고 걷던 사람이 이젠 일부러 몇 발짝 떨어져 걷는 것 같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내가 변한 모습이 창피해서일까?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 제 안에서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증거를 잡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파헤쳐야 할까요? 분명한 건 단 하나. 제 남편이 예전 그 남편이 아니라는 것.
딸보다 남의 아이를 더 챙긴 엄마, 평생 못 잊을 상처. 저는 아직도 유치원 졸업식 날을 잊지 못합니다. 엄마는 하루 전부터 프리지아 꽃을 욕조에 물을 받아 넣고 지극정성으로 보관했어요. 내 딸 졸업식에 가장 예쁜 꽃다발을 들려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정작 졸업식 당일 제 친하지도 않은 친구 부모님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마는 그 꽃을 그 아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얘야, 잠깐만 이거 들고 사진 찍자. 결과적으로 사진 속에는 그 아이는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빈손으로 머쓱하게 서 있었습니다. 앨범 속 제 표정을 보면 지금도 마음이 불쌍해져요. 엄마는 기억도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묻고 싶습니다. 왜 제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남의 아이를 챙기셨는지, 자식보다 더 안타까웠던 게 대체 뭐였는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엄마는 당시 그 아이 부모를 집에서 헌방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명문대 대학원생이라더라. 신박사 박사하면서 잘난 척한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왜 그 집 아이를 그렇게 감싸셨을까요? 지금 30대 중반이 된 저는 여전히 그때를 떠올리면 화가 납니다. 그 얘기를 꺼내면 엄마는 이렇게 말하세요. 그게 왜 상처냐? 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냐? 60대가 된 지금도 그날이 별일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제 입장이라서 부모 마음을 다 이해 못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닌가요? 왜 제게는 그 꽃 한 다발보다 못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하셨을까요? 나한테 했던 시집살이 꼭 그대로 돌려받길. 저는 시부모 시집살이를 한 게 아닙니다. 대신 돌싱 시누이 시집살이를 했죠. 임신했을 때부터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쉬지도 못하게 연락도 없이 초인종 눌러대고 애 낳고 나서도 개념 없는 행동으로 선 넘은 사람 바로 제 시누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누이가 재혼한다며 남친을 데리고 집에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축하해야 정상인데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제가 비꼬듯 말했죠. 벌써 또 인사시켜. 지난번 남자랑은 벌써 정리한 거야? 그러자 시누이가 발끈하면서 말하더군요. 언니, 제 인생이니까 신경 꺼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사랑, 그래, 내 말대로 사랑겠지. 근데 왜 그렇게 남자 바뀔 때마다 광고를 하고 다녀? 내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 솔직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혼 후 몇 명의 남자를 거쳤는지 셀 수도 없다는 걸. 시누이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요, 적어도 제 인생 즐기면서 살아요. 언니처럼 남편 뒤만 따라다니며 사는 인생은 아니거든요.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즐겨? 좋아. 근데 내가 나한테 했던 시집살이 꼭 너도 똑같이 당해봐. 너 같은 시누이 하나 걸려서 내가 했던 짓 그대로 돌려받아봐. 그때도 그렇게 즐겁다고 말할 수 있나 보자. 재혼,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바랍니다. 이번엔 제발 내가 겪은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내가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시누이 축하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출장 간다던 남편,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달 제 생일쯤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장 간다고 했고 하루 종일 카톡으로 이동 경로까지 주고받았죠. 그런데 친정 남동생이 엄마와 통화하며 양편을 지나가면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애영 출장 안 갔던데 청각켓 입고 있던데.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처음 꺼내 입은 옷이 바로 그 청자켓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금 서울 맞지? 좀 전에 서울 왔어. 사실 자기 생일 선물 사려고 백화점 봤었어. 말 안 하고 놀라게 해주고 싶었는데. 선물은 다음날 받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출장 간 척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선물 하나 때문에? 그 일 이후 남편 친구와 해외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친구 딸들과 같이 간다기에 허락했지만 결국 둘만 가겠다는 얘기를 꺼내자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어. 못 갈 이유가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난번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이번만큼은 안 갔으면 해. 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 보상으로 여행 한번 가겠다는데 안 된다고 하면 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해? 지금은 내 개인 시간보다 가족이 우선이야. 아이도 어리고 나도 힘들어. 근데 넌 왜 그걸 모르는 거야? 나는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내 인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오늘 뭐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한 달 가까이 대화가 끊겼습니다. 중간에 카톡으로 남편이 보낸 말. 내겐 혼자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 그게 없으면 답답해진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내가 자유를 찾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가족이 먼저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벽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모델링 핑계로 우리 집 들어오르는 시댁 여러분이라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저는 혼인신고 후 같이 살면서 결혼 준비 중인 세대입니다. 문제는 시엄마예요. 신고 전까지만 해도 둘이서 잘 살면 된다며 쿨한 척하더니 신고하자마자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사사건건 간섭, 뒷담화까지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최소한의 도리만 할 거야. 더 바라지 마. 그런데 얼마 전 시엄마 집이 리모델링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소 3일 동안 화장실, 주방 사용이 불가능하다는데 문제는 숙소를 따로 잡거나 다른 대안을 놔두고 결국 시선이 우리 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집들이 때 시누이가 와서 인사도 없이 냉장고부터 벌컥 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출근한 사이 집안을 어떻게 휘젓고 다닐지 뻔했습니다. 남편은 어젯밤 저한테 이러더군요. 당신이 말이라도 우리 집에 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온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어? 남편은 대답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원룸 비용을 보태드리거나 숙소를 잡아드리자고 했습니다. 그게 모두에게 편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 집이어야 할까요? 정말 많이 양보해서 오늘 저녁 식사 한 끼 대접까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내라는 말 제가 꼭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시엄마와 시누이 우리 집에 며칠 동안 지내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로 구박받는 우리 어머니 이 결혼 괜찮을까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저희 어머니가 늘 안쓰럽지만 제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니까 더 불편해.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야? 아내의 말은 늘 차갑습니다. 도움을 드리면 왜 우리가?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라며 싸움이 시작됩니다. 며칠 전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시다며 잠시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따뜻한 밥을 해드리려 했지만 아내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호텔이야. 혼자 사는 사람이 자기 몸 못 챙기는 게 문제지. 왜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말에 어머니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 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늘 말합니다. 시댁은 돈 없어서 힘들고 친정은 넉넉하니 우리가 도움받는 것도 결국 내 친정 덕이지.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 걸까요? 가난 때문에 멸시받는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대놓고 구박하는 아내 사이에서 저는 매일 결혼 생활을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과연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 아내의 차가운 말 앞에서 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볼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라면 가난한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아내와의 결혼 계속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10년째 각방 우리는 인구 부부가 아니라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승진도 빠르고 대외적으로도 명망 있는 사람으로 불려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인구 부부로 보였습니다. 각종 모임에서 남편은 저를 소개하며 자랑을 했고 저 역시 전업주부로서 두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섞지 않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10년째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늘 손을 꼭 잡고 웃는 행복한 부부였지만 현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아온 거죠. 얼마 전 둘째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만족해. 꽝에 겨운 거 아니야? 밖에서는 다들 우리가 부러웠는데 왜 문제를 만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에겐 나와의 결혼이 정말 행복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였을까? 25년 동안 이어온 쇼윈도 부부의 가면. 저는 이제 그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결혼을 끝내야만 할까요?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결혼. 여러분이라면 이 무대를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남편은 늘 엄마 편, 저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결혼 8년 차. 행복할 줄만 알았던 시간이 이제는 싸움의 연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언제나 시어머니.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계속 손을 벌리다 보니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 가정에까지 미칩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친정에서 도움을 주시지만 그마저도 한쪽에서만 계속 받으니 제 마음은 더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솔직히 친정의 도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제 심정을 남편은 단 한 번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돌아오는 건 늘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신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 하지만 그 힘듦은 언제나 우리 몫으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눈치조차 못 채십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 자주 전화를 하고 심지어 남편에게 배달 심부름까지 시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남편과는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싸움으로 번집니다. 솔직히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혼 어머니 때문에 끝날 수도 있겠다. 남편은 아마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바로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잠시 떨어져 지내자, 별거라도 하자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곧 이혼의 전 단계일까 아니면 마지막 숨고르기일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집안이 힘드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결혼 제 힘으로는 더는 버티기 어려운 걸까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아내, 더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결혼 6년 차 30대 남성입니다. 저와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곧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저는 그 말에 깊은 연민을 느끼며 더 아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어.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그저 스스로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도 진실일까? 거짓말일까? 늘 의심부터 하게 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오해와 불신은 깊어졌고 이제는 아내가 하는 말이라면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아내. 저는 더는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배우자가 습관적인 거짓말로 신뢰를 무너뜨렸을 때 이 결혼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손자 타령뿐인 시댁, 저는 불안합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찾아온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모두가 축복해주고 저도 세상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드디어 우리 손자가 오는구나. 순간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직 성별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식 알리자마자 오늘 아침까지도 통화할 때마다 문자할 때마다 계속 손자, 손자.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아직 성별 몰라요. 근데 대답은? 그래도 손자지. 이렇게만 되풀이됩니다.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뱃속에 품은 아이는 분명 제 아이인데 시댁은 벌써부터 성별로 가치를 나누는 것 같아요. 만약 딸이면 어떡하실 건가요? 순자 아니라서 실망이라도 하실 건가요? 행복해야 할 순간에 저는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차라리 전화도 문자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제 아기. 시댁의 손자 집착 때문에 벌써부터 저는 불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을 건 다 받으면서 며느리 도리는 거부하는 아내. 저는 결혼 5년 차 남편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부죠. 그런데 요즘 저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바로 며느리 도리 때문입니다. 사실 제 부모님은 아내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십니다. 며느리라면 귀한 손님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좋은 것만 해주시고 아내를 아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시댁에 가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님인데 난 누워있어야지. 도움을 받을 땐 또 다릅니다. 이런 시가면 100개 있어도 좋겠다. 기분 좋게 말하면서 정작 작은 도움이라도 요청하면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싫어. 안 돼. 시간은 원래 가기 쉬운 거잖아.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부모님은 그저 아내를 아껴주려는 마음뿐인데 아내는 받을 건 다 받으면서 도리조차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게서 정이 떨어지고 이게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결혼 생활의 균열로 번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며느리 도리를 완전히 거부하는 아내 계속 이해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비 카드 압수, 폭언, 그리고 폭력전은 더는 아내가 아닌 인질일까요? 결혼 12년 차, 저는 아들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지난 주말 남편과 크게 다투다가 또 맞았습니다. 세 번째예요. 싸움이 격해지자 남편이 제 어깨를 세게 밀치더니 주먹으로 팔을 쳤고 결국 제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뱉은 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 같은 건 내가 아니면 누가 데려가 주냐? 카드로 생활할 생각하지 마. 이번 달 생활비는 끝이야. 그리고는 제 지갑에서 생활비 카드를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죠. 당신 제발 그만해. 애들이 다 보고 있잖아. 그런데 남편은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왜 때려? 내가 입 다물고. 얌전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 아니야. 시댁 욕만 하지 마. 안 그러면 그냥 나가.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참아라. 애들을 위해서라도. 라는 말만 하시더군요. 친정에는 아직 말도 못 꺼냈습니다. 남편은 타지에서 근무하며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때리고 난 다음 날에는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미안하다. 내 뜻대로 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그 약속은 늘 하루 이틀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합니다. 저는 경제력이 없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하던 창업도 아이들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혼자 키우며 공부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허황된 생각일 뿐일까?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예요. 지금 이 결혼은 제가 아내로 사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맞으며 인질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이들까지 지켜야 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 빚 갚아준다며 월 400씩 줬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 사생활에 관심도 없습니다. 뭘 하든 뭘 선택하든 그건 본인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짓말을 수십 번 듣고 있자니 진짜 속아줄 거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다 자기보다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 솔직히 우리끼리 잘 살아가는 것만도 벅찹니다. 도움은커녕 집안을 쥐락펴락 흔드는 시어머니 때문에 멘탈이 나가고 있어요. 몇 년 전 시어머니가 힘들다며 빚 때문에 죽겠다고 했습니다. 이자에 눌려 살 수가 없다고 저희는 안쓰러운 마음에 월 400만 원씩 몇 년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 빚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허리 졸라매며 도왔는데 뒤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 배신감은 말로 못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시어머니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난리를 쳤습니다. 억울해. 내가 자꾸 파헤쳐서 이렇게 된 거라고. 다시는 너 같은 샤바 안 본다. 저도 정말 질려서 그래, 그럼 진짜 다시는 안 본다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또 울고불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 자존심 구겼다. 사과해라. 사과만 하면 예전처럼 잘 지내자. 아니, 거짓말을 하고 울고불고 한 건 본인인데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죠? 전 이제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건 가족이라 감싸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뻔뻔한 거짓말꾼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건가요? 가까이 산다고 평생 시댁 심부름꾼이어야 하나요? 한 달 전 시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재활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음 주쯤 퇴원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하루 외출 나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남편은 출근이라 모시러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리, 토요일에 네가 아버지 모시러 와라. 저는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저도 그날은 미리 약속이 있어서요. 오전부터 나가봐야 해서 어려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모셔다 드리면 되잖아.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너밖에 부탁할 데가 없다. 순간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일정이 있는데요. 왜 항상 저한테만 먼저 연락하세요? 형님 댁도 멀지 않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니, 너희가 가까이 사는데 그럼 누굴 보고 오러 왔냐? 며느리가 좀 해주면 덕이지. 뭘 그렇게 따져? 결국 어머님은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오늘은 아버지, 내 형수가 데려다주면 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더군요. 그 말에 저는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처음부터 형님한테 부탁 안 하시고 매번 저한테만 강요하시는 걸까요? 도와드리면 고마워하기는커녕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처럼 대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시댁 집안의 심부름꾼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시댁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엄마 혼자 살아. 내가 커서 좋은 집 사줄게. 남편은 결혼 때부터 집안일, 육아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잡을 뛰며 죽어라 일하고 집에선 육아와 살림을 전부 도맡는데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밥, TV, 스마트폰, 컴퓨터, 오죽하면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는 TV 아니면 폰 아니면 컴퓨터만 해. 그 말이 얼마나 서글프던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빠가 아이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아이가 잠들려 하면 굳이 옆에 와서 건드리고 귀찮게 굴고 아이가 짜증내면 또 싸움이 납니다. 얼마 전엔 아이 팔이 스치자 남편이 눈이 돌아가서 애를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아빠가 어떻게 자기 애한테 저럴 수 있지? 며칠 전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씻으러 들어가며 TV를 껐는데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친 겁니다. 내가 보려고 했는데 왜 꺼? 일부러 그런 거지? 아이는 억울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씻기면서 제가 물으니 아이가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그냥 씻으러 간다고 끈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아빠 집엔 안 갈 거야.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만 해. 엄마 혼자 살아. 내가 커서 좋은 집 사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이에게 상처만 주는 아빠, 이런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와 저 둘만의 삶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또 뭘로 화내실까 시어머니 방문이 두렵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또 오신답니다. 솔직히 아버님이 오신다고 하면 식사 준비 걱정은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만 오신다 하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냐고요? 오실 때마다 잔뜩 화를 내고 가시거든요. 에휴, 내가 왜 이런 집에 또 왔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안 온다니까. 미쳤지? 내가 왜 또 와? 그렇게 쏘아붙이고 가시면서도 결국 또 오십니다. 부엌에 들어서서는 괜히 일한다고 신경질 내시죠. 이게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니? 집안꼴이 왜 이래? 내가 나이 들어서 부엌에서 일하러 온 거야. 뭐야? 아니, 며느리라는 게 집에 손님 오면 눈치껏 움직여야지. 손 놓고 서 있기만 하면 뭐가 되니? 식탁에 앉아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 이래서 밥이 넘어가겠니? 우리 아들 고생해서 번 돈으로 차린 게 이거야? 기가 막혀서. 사소한 것 하나에도 못마땅하다며 얼굴을 찌푸시는 시어머니. 저는 늘 긴장 상태로 이번엔 또 뭘로 화를 내실까 불안해집니다. 솔직히 그냥 아버님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꼭 시어머니까지 오셔야 할까요?
차라리 몸살이라도 난 척하고 오늘은 도저히 못 뵙겠습니다.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어머니 당무는 저에게 그냥 두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매번 집을 전쟁터로 만드는 시어머니 방문. 저는 도대체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말해줘야만 움직이는 남편 전 왜 이런 결혼을 했을까요? 저는 저녁마다 파트타임 알바를 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라 아이 돌보고 집안일 다 해놓고 나가면 딱 맞아요. 그런데 어제 사장님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와줄 수 있냐고 부탁하셔서 부랴부랴 집안일 마무리하고 시계를 보니 7시 43분. 늦겠다 싶어서 급히 뛰쳐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에게 톡을 보냈죠. 지연이 감기약 책가방 안에 있어. 가방은 현관에 있으니까 꼭 챙겨 먹여줘. 분명히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밤 12시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현관에 가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이요? 하교하자마자 잠들어서 아직 약도 못 먹은 상태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가방 안에 약 있다고 했으면 당연히 열어서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냉장 보관하는 약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런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치 제가 쓸데없는 걸로 트집 잡는다는 듯 비웃는 표정만 짓더군요. 결국 제가 말했습니다. 말 좀 해봐.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소리치며 이럽니다.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이면 그걸 또 따로 말해줬어야지. 엄마라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무신경하냐?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니 제가 남편을 사람으로 생각한 게 잘못인가요? 진짜 뭐든지 다 알려줘야만 움직이는 로봇이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일 나가기 전까지 밥 해놓고 집안일 해놓고 약까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걸 냉장에 넣어야 하는지 꺼내야 하는지 일일이 조건까지 달아줘야 한다는 남편.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나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고 남편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집안의 손님일 뿐인가. 가족의 건강보다 나는 로봇 아니다라는 말만 내뱉는 남편. 저 이 결혼 계속 지켜내야 할까요?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놓지 못한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엄마입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가난한 형편에 저를 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의 성격이었습니다. 이사만 20번. 이웃과 싸움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심지어 법원까지 간 적도 있었죠. 그 모든 하소연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저를 향한 욕설과 신경질 쏟아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밤마다 욕을 들으며 잠들었고 결국 가출을 시도하다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잊히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밤에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날 엄마가 쓰레기통 뒤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 제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소리쳤죠. 하세요. 갈 길 다시 하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내 엄마는 미쳤구나. 결국 그 일로 연애도 끝나버렸습니다. 몇 년 뒤엔 제가 독립을 했는데 엄마가 제 직장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우고 갔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결혼하기 전 저는 결국 울부짖으며 따졌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했던 짓 다 기억 안 나? 왜 사과 한번 못해?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나는 자식 복도 남편 복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야. 사과를 해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얼굴.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저를 키워준 엄마. 그래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떠오르면 숨조차 막히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저는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불쌍해서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엄마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대출 갚느라 옷 한 벌 못 사 입는데 시댁은 매년 해외여행 강요합니다. 저는 결혼 6년 차 맞벌이 아내입니다. 하루하루 스케줄 근무에 육아까지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데 시댁은 우린 서로 각별하다며 모임을 너무 자주 만들어요. 남편 사촌 경조사, 시누이 남편 생일까지 챙기고 심지어 매년 가족 해외여행까지 강요합니다. 올해는 시아버님 칠순이라며 일주일 미국 여행을 통보하셨죠. 저희는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린 돈 못 내요 했더니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못 간다고 하냐?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남편도 결국 참다 못해 터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 입고 살아요. 근데 매년 해외여행이 말이 돼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예의도 없고 도리도 없다. 이런 말까지 흘러나온다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냥 이대로 영 끊고 살면 안 될까? 대한민국 며느리로 사는 게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야 할까요? TV 소리가 시끄럽다 했던 시어머니 알고 보니 귀가 이미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늘 TV 소리가 꽝꽝 울립니다. 제가 볼륨을 낮추면 금세 다시 올리고 또 내리면 또 올리시죠. 처음엔 단순히 고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여주시면서 청력이 한쪽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는데 미루고 미루다 결국 잊어버린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며칠 전 결국 제가 직접 보청기 센터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한쪽 귀가 심각하게 손상돼 있었죠. 화면으로 본 귀 속 사진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셨지만 저는 밤새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더 답답한 건 남편과 신우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나이 되면 다 그래. 그냥 크게 들으시면 되지 뭐. 정작 본인들 엄마인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한 척하시지만 늘 혼자 외롭게 TV 소리에 의지해 사셨던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면 됐지 괜히 돈 쓰지 마라. 너희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저는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어 결국 제 돈으로 보청기를 결제했습니다. 씩씩함 뒤에 방치된 시어머니, 이제라도 제가 앞장서서 챙겨야 할까요? 아니면 무심한 남편과 신우이에게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할까요? 가족처럼 도와줬는데 돌아온 건 해고였습니다.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뇌병변이 있는 30대 남성 이용자분을 돌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돌보던 분인데 무릎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서 집을 오래 비우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이용자분이 걱정돼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형준 씨, 오늘은 반찬 같이 해볼까요? 멸치똥 까면 손 운동에도 좋아요. 그분은 작은 손가락으로 멸치를 까면서 이거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며 웃으셨습니다. 간단한 청소도 스스로 해보셨고 매일 마시던 술도 조금 줄여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들처럼 대하며 뿌듯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퇴원 수속 서류도 제가 도와드렸고 제 차로 모셔오기도 했습니다. 아들 혼자 두시고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의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 아들한테 왜 이런 일을 시켰어요? 청소도 시키고 반찬도 하게 했다면서요. 저는 당황해서 설명했죠. 어머니, 형준 씨가 직접 하면 재활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도 즐겁게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아들 이용한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장독대에 구더기 낀 거 그거 당신이 다 닦으세요. 돌아온 건 해고 통보.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센터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어머니께서 항의가 너무 심하셔서요. 이번 건으로 활동지원사님을 교체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저는 해고됐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유, 사실 일자리를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처럼 아들같이 대해왔습니다. 혼자서 아픈 아들을 돌보느라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 마음이 짠해 더 열심히 도왔던 건데 돌아온 건 배은망덕한 비난과 해고였던 겁니다. 호의를 베풀면 호구로 보이는 걸까요?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서럽고 그 집 앞을 지나치기도 힘듭니다. 가족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걸까? 내가 너무 마음을 쏟았던 걸까? 엄마는 동생 재성이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또 제가 있어 살아야 했습니다. 막내 아들을 떠나보내고 엄마의 말. 나는 재성이 따라 죽고 싶다. 근데 내가 죽으면 너까지 무너질까봐 그래서 살아내는 거야. 엄마가 하신 이 말은 아직도 제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중학생 때 초등학생이던 제 동생 재성이는 짧은 투병 생활을 끝으로 하늘로 떠났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 난 엄마는 사무직만 하셨는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몸이 더 힘든 시장 식당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몸이 고되면 덜 생각나.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누구보다 재성이를 잊지 못하는 건 엄마였습니다. 얼마 전 집에 갔을 때 아빠가 창고 깊은 곳 다 달아버린 동생의 캐릭터, 운동화 어린아이 글씨로 빼곡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그걸 보자마자 오열하셨다는 말을 듣고 저 역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재성아 잘 있지? 형이 너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태권도 학원 같이 다니고 싶다고 졸라댔을 때 너 두고 다른 친구들이랑만 학원 다닌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정말 너무 미안해. 엄마는 가끔 말합니다. 재성이 따라가면 속은 편하겠지. 근데 너도 있잖아. 너한테 엄마까지 잃게 만들 순 없잖아. 엄마는 아들을 따라가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지만 첫째인 저 때문에 또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의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지 못한 채 여전히 미안함 속에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은 또 다른 이유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언제나 미안함이라는 숙제가 남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호구가 된 기분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맡은 어르신은 장기요양 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솔직히 다른 환자분들에 비하면 의사소통도 가능하시고 성격도 나쁘지 않아서 비교적 수월하게 돌볼 수 있었죠.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조금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큰 봉지에 가득한 마늘 껍질을 내놓으시더니 심심한데 같이 가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어르신과 교감할 수 있는 활동이려니 생각했는데 다음날은 배추를 절여 놓으신 겁니다. 아, 이건 김치 담그라는 거구나 싶었죠. 게다가 그 김치가 본인 드실 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우리 딸 줄 거야 라고 하시는데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딸들 반찬까지 대신 만들어주는 사람이 된 건가 싶었거든요. 또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들이 선생님 힘들까 봐 물걸레 청소기를 사놨는데 나는 솔직히 손걸레로 빡빡 닦았으면 좋겠어. 기계로 닦으면 미끄럽거든. 순간 내가 가정부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으니 결국 손목 아픈데도 무릎 꿇고 바닥을 다 닦았습니다. 얼마 전엔 또 발목을 다치셔서 기력이 없다고 하시길래 제가 일부러 전복죽도 끓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부침개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손목이 욱신거리는데도 김치전, 부추전 무려 5가지를 부쳤습니다. 그런데 드시고는 하시는 말씀. 이거 먹으니까 속이 쓰려 죽겠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맥이 다 빠지더군요. 정성껏 해드려도 돌아오는 건 불평뿐이라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정성을 다했을 때 돌아오는 게 당연한 듯한 요구나 불평이라면 저 역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호구가 된 기분. 그래서 요즘은 스스로 선을 긋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요양보호사일 뿐인데 가족까지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너무 마음을 준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일이 흔한 걸까요? 10년 넘게 부모님께 월급 절반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담보대출을 요구하시네요. 저는 40살, 아직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늘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지만 늘 빠듯했고 넉넉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커서 무조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살았습니다. 20살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매달 월급의 절반은 꼬박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생활비에 보태시라며요.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내 삶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남들은 연애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는 나이였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늘 나는 집안의 가장이다라는 생각에 내 삶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가도 못 갔고 연애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 행복은 언제나 뒷전이었고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쓴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40살이 된 지금도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께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신다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의로 담보대출 좀 받아와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0년 넘게 생활비를 들이며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이름을 걸고 대출까지 떠안으라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데 부모님의 바람은 끝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씁쓸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제 삶은 언제쯤 돌볼 수 있을까요? 가족의 의무와 내 인생의 행복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까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사세요. 결혼한 지 21년. 지금 저는 50살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참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하늘처럼 모셨고 저는 그 하늘 밑에서 늘 고개를 숙이며 살았죠. 눈물이 나도 억울해도 아이들만 보고 버텼습니다. 내가 참으면 얘들은 편하겠지. 내가 버티면 얘들은 상처받지 않겠지. 그 마음 하나로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내가 어릴 땐 왜 그렇게 자주 아팠는지 몰랐어요. 근데 크고 보니까 엄마가 늘 숨죽이고 울던 날들이 있었구나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이 몰랐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까지 알고 있었을 줄은. 그러더니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발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우리 다 컸고 엄마가 그렇게 참고 산다고 더 좋아지는 거 없다는 거 이제 저희도 알아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내 마음 들킬까봐, 엄마의 슬픔이 아이들에게 전해질까봐 늘 감추고만 살았는데 결국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인생 좀 사세요. 그래요. 이제라도 정말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그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 내 이름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길 바라며 작은 한 걸음을 떼어봅니다. 좋은 시댁 만났다는 말, 왜 이렇게 슬픈 말이 됐을까요? 저희는 부모님 없이 서로의 체온만으로 버텨온 외로운 두 소녀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 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해 겨울 아빠마저 지병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건 동생 하나뿐이었죠. 어린 저는 아침마다 동생 도시락을 싸서 손을 꼭 잡고 학교에 데려다줬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 안에서 작은 책으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동생이 배고프다 하면 부엌에 서서 국을 끓였어요. 겨울밤 낡은 전기장판 하나 깔고 서로의 팔을 꼭 끌어안은 채 떨리는 숨을 맞대며 잠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그 나이에 사춘기 반항이 어쩐 말하지만 저희는 부모님께 짜증 한 번 못 내본 아이들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의 가족들도 참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하셨습니다. 내가 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너우니까 딸 생긴 기분이야. 시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너무 애썼겠다. 앞으로 우리랑 편하게 살자. 그 말들이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왜 나는 이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수고했겠다. 이제 좀 쉬어. 그런 말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결혼식 날 혼주석엔 시부모님만 앉아 계셨고 제 편엔 동생 하나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야, 너 시댁복 터졌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라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는 이제야 사람 대접받는구나 싶어 서러움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생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하해줘야 하는데 자꾸만 마음이 시립니다. 기쁨 뒤에 숨어 있는 건 부모님 없이 혼자서 결혼하던 그때의 쓸쓸함을 이제 동생도 겪게 된다는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저 지금 분명 행복한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리고 슬플까요? 나보다 2살 어린 시누이 끝내 싸움까지 번졌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남편보다 2살 연하의 시누이와 참 애매한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보통 시누이라고 하면 연상이고 좀 무게감는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나이 차이가 겨우 2살밖에 안 나요. 문제는 그 2살 어린 시누이가 저를 언니도 아니 경쟁자로 본다는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입고 간 옷을 보고는 언니는 저런 스타일 안 어울리는데 왜 저걸 샀대? 제가 요리해서 시댁에 가져가면 언니 이거 짜요? 엄마 요리랑은 다르네? 하면서 은근히 깎아내기 바빴죠. 참았어요. 시댁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요. 그런데 점점 선을 넘더군요. 제가 남편 생일에 선물로 시계를 사줬는데 그걸 보더니 이거 내가 사줄까 했던 건데 언니가 취향을 몰랐네? 이러는 겁니다. 남편도 그땐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이 저를 더 서럽게 했습니다. 결국 터지고 말았죠. 시댁 가족들이 다 모인 날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라 다 같이 식사하던 중 시누이가 또 제 말끝마다 토를 달더니 결국 이러더군요. 언니는 항상 기분 나쁘게 말한다니까요. 솔직히 우리 오빠랑 결혼한 것도 언니가 이득이지 뭐가 그렇게 힘든 척이세요? 저도 순간 욱해서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거면 앞으로 나한테 언니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뭘 안다고 감나라 배나라야? 그러자 시누이가 일어나더니 저를 밀쳤고 저도 그때는 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몸싸움 직전까지 갔고 시어머니가 말리고 나서야 겨우 진정됐어요. 그런데 더 서러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둘이 좀 떨어져 지내. 가까우니까 싸우는 거야. 지선이 원래 성격이 좀 직선적이잖아. 내가 좀 이해해. 이해요? 제가요? 제가 맞은 건데요. 제가 감정 폭발한 이유는 아무도 묻지 않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누이도 남의 집 귀한 딸이면 나도 그래. 왜 내 편은 아무도 없지? 이 일로 저는 시댁 모임을 최소화하기로 했고 남편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 가족이 아니라 당신 아내야. 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신이야. 그제야 남편도 그나마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않은 둘째 딸로 살아온 저는 올해 35, 결혼 5년 차 주부입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엔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집은 세 남매였어요. 첫째 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고 공부도 잘해 부모님의 자랑이었죠. 막내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했고 또 집안의 귀한 아들이란 이유로 온갖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 사이에 낀 저는 예쁘지도 공부를 잘하지도 못한 둘째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를 향해 한숨을 쉬곤 했어요. 넌 왜 내 언니처럼 못하니? 동생 좀 본받아라. 머리 좀 쓰고. 잘하려고 해도 이미 기대조차 없다는 시선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시험을 망치면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돌아왔고 잘한 일이 있어도 운이 좋았네로 끝났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면 비교는 더 심했습니다. 친척 어른들 앞에서 아버지는 언니 자랑, 동생 자랑만 하셨죠. 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냥 잘 지내고 있지 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제 존재를 숨기듯 살았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싫어했고 성적표를 보여주는 순간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그 시선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 저를 평가할까봐 위축되고 남들이 웃으며 하는 칭찬조차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도 이 상처는 제 관계에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이 농담으로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그날은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어쩌면 전 아직도 둘째 딸로 남아있는 걸까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린 시절 받은 차별과 비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 자란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47살 캥거루족 아들 저는 아직도 뒤치다꺼리 중입니다. 저는 올해 75살입니다. 남들은 손주 재롱 보며 노후를 즐길 나이지만 저는 아직도 47살 된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가 힘들다며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는 이 일 저 일 하다가 금방 그만두고 결국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아들은 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결혼 얘기를 꺼내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요즘 결혼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아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들이 40대를 훌쩍 넘긴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휴대폰 요금, 심지어 용돈까지 제가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플 때조차 아들은 병원에 같이 가주기는커녕
약은 드셨어요? 한마디로 끝입니다. 친척들이나 지인들은 묻습니다. 아들은 결혼 안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을 피합니다. 사실 아들이 결혼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저는 압니다.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 가정, 부양 그 어떤 무게도 짊어지려 하지 않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해준 건 아닐까?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써야 하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게 이기적인 생각일까요? 저는 요양보호사지 온 가족 식모가 아닙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요양보호사입니다. 현재 80대 여성 어르신 댁에 하루 4시간씩 방문해 식사, 청소, 간단한 목욕 보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분명히 들었던 건 이용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어르신의 40대 지적장애 아들이 집에 함께 사는데 언제부턴가 저에게 아들 식사까지 챙겨달라고 하시더군요. 얘도 같이 밥 먹게 해줘요. 그냥 반찬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요. 처음에는 불쌍하다는 마음에 밥 한 그릇 더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밥, 간식, 심지어 빨래까지 당연하다는 듯 제 몫이 돼버렸습니다. 며칠 전엔 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어르신 아들. 왜 제육볶음에 국물이 없어요? 국물이 있어야 밥 비벼 먹는데 너무 퍽퍽하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무슨 개인 전속 요리사라도 되는 걸까요? 또 어떤 날은 냉장고 야채가 시들었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니, 이 야채 왜 이렇게 시들었어요? 장 볼 때 좀 신선한 걸로 사오면 안 돼요? 문제는 이건 계약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일입니다. 저는 이용자인 어르신만 케어하는 게 원칙이고 가족 돌봄은 추가 계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깟 밥 한 끼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 사람 참 각박하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람인지라 매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규정대로 하자니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계속 해주자니 제 일이 끝이 없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이지 이용자 가족 전체의 식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저만 겪는 건 아니겠죠? 10년간 참아온 남편의 말 결국 그날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올해 42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 10년 차 타지에서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살며 아이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아이 어린이집 하원시키고 씻기고 밥 먹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남편 데리러 출발했습니다. 하필이면 다음 날이 공휴일이라 차가 막혀 2분 정도 늦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차에 타자마자 짜증부터 냈습니다. 왜 화장도 안 하고 왔어? 내 동료들이 너 보면 뭐라 하겠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어디 놀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올 거라 일부러 안 했는데 게다가 아이 씻기느라 얼굴도 못 챙긴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은 듣지도 않았고 차 안에서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말도 없이 집을 나가더니 돌아온 건 카톡 폭언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 무너지는 감정, 참고 참았던 마음이 그날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늘 별로야. 너 때문에 체면이 안 선다. 여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어. 그 말들이요 10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말들입니다. 처음엔 나 때문인가 했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나 믿었어요. 하지만 요즘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가스라이팅이란 걸, 내가 무조건 참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항상 제가 애쓰는 걸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이제는 끝내야겠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틀렸다고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저를 다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감정도 제 삶도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는 제가 저 자신에게 말해줍니다.